자, 안녕하세요. 자, 기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행동은 두 가지 계기가 포함되거든요. 하나가 목적이고 하나가 수단일 텐데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해야 할 때도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죠? 합격을 해야 되죠. 합격이라는 목적이 있을 텐데 기출 분석은 합격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출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자, 우리가 왜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답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출 분석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답이야 뭐 이래저래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첫 번째 이유는 기출 분석을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을 어느 정도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제 수업의 과정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은 궁극적인 어떤 최종적인 부분에 가면 결국 암기가 결정을 해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의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봐가지고는 기억이 안 됩니다. 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으나 자, 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 1년 동안의 제 커리큘럼 전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반복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해서 한 번, 다음에 기출을 분석하면서 이론을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나중에 뭐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하겠죠. 그러면은 또 한 번,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과정을 거쳐서 또 한 번, 그럼 최소한 4번 정도는 이론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번 정도 반복하면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론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출 분석도 그런 의미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문제의 형식을 보면 먼저 발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은 출제자께서 그냥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질문 자체가 그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주제예요.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플라톤이든 뭐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주자든 혹은 뭐 교과교육론에 해당되는 이론가이든 간에 주어져 있는 질문을 보면은 그 출제자 풀에 속하는 분들이 이 사상가나 이 이론 영역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자, 이론을 총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 물어보고 있을 때 이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이론에.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이론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답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저 주어져 있는 발문, 그러니까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학자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답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주제고, 발문은 그 학자의 주제를 드러내주고 있고, 그리고 아마 예시답안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져 있을 텐데 그 답안은 그 학자의 주장이죠. 그 학자의 이론이고 이 주제와 관련된 주장일 텐데 주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개념이죠. 그 주장을 무엇이든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주제와 관련된 주장,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론을 정리하실 때는 핵심 개념들을 보시고 다음에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주제들이 있습니다. 관련 주제들이 있어요. 물론 그 문제 내에서는 등장하진 않지만 복습하실 때는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주제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발문이 있고 두 번째 보면은 제시문이 있어요.
주어져 있는 제시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원문 독해의 중요성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항상 말씀드리는 바가 있는데 시험 준비를 위한 최고의 수험서는 원서입니다. 원서예요. 제가 원래 2차 텍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텍스트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왜 전문 학자들이 낸 책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자들 대상으로 해서 쓰여지거나 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친절하지는 않고 다음에 서머리가 되어 있어요. 서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오히려 원서가 지금 뭐 여러분 뭐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서가 솔직히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학자들의 이론을 좋긴 한데 우리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학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원서를 다 읽는다는 건 사실상 좀 힘듭니다. 사실상 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제시문에는 보통 거의 대부분 한 90%는 원서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출제자들께서 가져오는 그 원서의 단락이 그분들이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매우 대표적인 원문들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발문 핵심 주제와 관련해서 그 핵심 주제가 매우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원문들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제시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기출문제 분석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문이 반복이 돼요. 예전에 썼던 거 다시 써요. 왜냐하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개념이 등장하는 정말 핵심적인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서 전체를 다 읽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적어도 기출문제의 제시문으로 주어져 있는 원문들은 철저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쭉 읽고 괄호칭 부분에 뭐 들어간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내지 말고 그 원문 안에 어떤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출제되어 있는 개념 이외에 다른 어떤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론을 총정리한다라는 의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기출문제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험이 매우 오랫동안 임용시험이 있어 왔습니다. 그죠? 있어 왔고, 주어져 있는 범위는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 이미 틀이 있습니다. 시험 범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윤리과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플라톤도 공부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공부하고 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론이나 인식론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철학 안에 윤리학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철학 안에 있는 하나의 분과입니다. 실천 철학의 한 분과예요. 정치 철학과 더불어서 실천 철학의 한 분과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윤리학입니다. 그리고 윤리학이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게 많이 좁혀진 거죠. 철학에서. 그 안에 등장하는 개념들이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험이 우리가 예전 서술형부터 해서 객관식 시험기, 논술기, 다음에 지금 서술형 시험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출제된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이론이나 개념들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등장했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문제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를 다 제대로 분석하게 되면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몇 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한 5문제 정도는 그냥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냥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바꾸죠. 살짝 바꿔서. 자, 우리가 기출 변형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자, 플러스 빈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출이 안 된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 이 학자와 관련해서 주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기출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남은 부분.
기출 분석을 하면서 그 빈 것,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 자,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기출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이론을 총정리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목적 하에서 기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순서는 제가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서양을 먼저 하고, 동양 한국 윤리를 하고, 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을 하고, 교과, 교육론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강의 교획서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강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일 응용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인터넷 강의로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하시고 작년에 나온 그 시험은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지금 20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작년 시험은 이 교재 안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충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교재의 그 편집 방식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2001년 다음에 2002년 뭐 200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는 상관없이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품성의 탁월성이다 라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요 주제로 출제된 문제들은 시간순과 상관없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론을 정리하기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시간순으로 하게 되면은 막 주제들이 섞이잖아요. 막 이렇게 막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좀 그 교재를 편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긴 하나 제가 종종은 아닙니다만은 가끔 이 문제는 패스합시다라고 말씀드릴 게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와 있는 원문을 따로 읽을 필요도 없고 또한 그 앞쪽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보면 그 문제는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동일한 형태로 반복됐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스를 하고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께가 이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사가 원래 작년에 이거 출판을 할 때 이거 그냥 뭐 옆에 주무실 때 옆에 두고 주무셔도 됩니다. 흉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혹시 도둑놈이라 들어오면 때리면 돼요. 때리면 되는데 그 출판사가 이게 한 권으로 출판하는데 거의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권으로 출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2권으로 출판하면 여러분 책값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권으로 좀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올해까지 한계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냥 너무 오래된 문제들은 빼버리고 그건 이제 보충 자료로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2권으로 만들면 책값이 2배로 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5배 정도는 더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두꺼워요. 두꺼운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게 8주에는 끝나기가 힘들 겁니다. 8주에 좀 끝나기가 힘들고 한두 번 정도는 보강을 할 텐데 보통 제가 이런 강의할 때는 보강할 때는 한 주에 2번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는데 지금 다른 강의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보강해서 일주일에 3번을 하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3일을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강할 때는 8주 끝나고 그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좀 보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스케줄을 잡으실 때 한 10주 정도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강의에 좀 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수업 준비를 좀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만들어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게 조금 뭔가 좀 모자라다 아니면은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는 보충 자료를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아마 제가 수정된 부분을 기술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보충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충 자료를 좀 보시기를 바란다. 뭐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이론을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봅시다. 플라톤입니다. 앞에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가 없죠? 자, 요 점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출문제를 보면은 한 학자 단독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두 학자, 세 학자 이렇게 묶어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한 명 학자로 한 문제를 만들 때가 있고 두 명, 세 명 묶어서 한 문제를 만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책은 어떻게 편집했냐면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 있죠. 예를 들어 뭐 플라톤, 휴մ, 칸트 이렇게 묶었다.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란다. 학자가 누구죠? 이 세 명 중에? 플라톤, 휴м, 칸트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가 누구죠? 칸트가 제일 어립니다. 그러면은 칸트 부분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트 부분에 예를 들어 칸트하고 밀하고 묶었다. 누가 선배입니까? 밀은 후배예요. 칸트가 선배고 그러면은 밀 부분에 이렇게 넣는 걸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편집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라고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가 없는 이유는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라톤부터 시작을 하는데 1번 문제는 패스하십시오. 이게 이데아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2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는 플라톤의 어떤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냐?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 윤리사상가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을 동굴의 비율을 나타낸 그림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조각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자, 현상세계에는 뭐뭐인 것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아름다운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다르죠? 꽃하고 그림하고 조각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꽃, 조각, 그림을 전부 아름답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자, 다르지만 그래도 저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것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사물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것도 뭐뭐인 것 자체, 아름다운 자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플라톤이. 자, 그는 아름다움 자체는 따로 있으며 아름다움 자체를 미의 이데아라 부른다. 플라톤의 글을 보면 우리 개별적 이 현상세계의 개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뭐뭐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꽃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이죠. 아름다운 것들은 그 자체 아름다움은 아니에요. 뭐뭐인 것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름다움 그 자체, 이게 이데아예요. 이데아거든요. 그래서 이데아가 있고, 예를 들어 아름다움에 이데아가 있고, 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습니다. 소위 두세계의 이론, 이원론이죠. 여기가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여기에 아까 봤던 꽃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소위 뭐뭐인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름다운 것들인 이유는 자, 개별적으로 꽃하고 조각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모두 아름답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개별자들에게 분유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이데아가 개별자들에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자, 하기 때문에 꽃하고 조각은 다르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꽃은 아름답다, 조각은 아름답다라고 수로 자리에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공통으로 쓰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밑에 동굴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원래 요 그림은 그 독일 철학 교과서, 고등학교 철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림을 아마 출제자께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동굴의 비유, 이런 그림 말고 진짜 그림 많습니다. 동굴의 비유를 형상화해 놓은 그림들이 많은데 플라톤이 이 국가편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은 없어요. 이후에 학자들이 그냥 보기 좋게 그린 그림들의 종류는 많습니다. 뭐 아무나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보시면 문제가 뭐였습니까? 괄호안에 해당하는 것을 동굴의 비유에 나타나는 그림에서 모두 고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그 위쪽에 태양이 있죠? 위쪽에 태양이 있죠? 요거는 뭘 비유하는 거죠? 선의 이데아를 상징하는 거고요. 자, 그 나무 있죠? 나무가 뭐죠? 이데아들입니다. 이데아. 근데 이데아는 복수로 존재하거든요. 이데아들이고요. 자, 다음에 그 동굴 입구와 딱 붙어 있어요. 동굴 입구와 딱 붙어 있는 곳에 연못이 하나 있죠? 그 연못에 나무가 비추어지고 있죠? 그림자가 있죠? 나무에 그림자가 있죠? 이거는 이데아가 아니에요. 원리로부터 개별적 사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원리 그 자체, 이데아 그 자체를 지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불 있죠? 플라톤의 국가편에 의하면 이 불에 대해서는 큰 설명이 없어요. 이게 횃불을 그 이데아의 세계의 태양을 그 흉내낸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항아리 하나 있죠? 항아리 있죠? 요거는 우리 경험의 대상이 되는 개별, 그 현상 세계의 개별적 실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개별적 실물들 있고, 자, 그 밑에 보면 사람 하나가 막 그 동작을 보면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탈출해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이데아의 세계를 본 다음에 다시 동굴 안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내려오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그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알려주려고 내려오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자예요. 선의 이데아를 본 사람이에요.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게 철인의 임무예요. 지혜로운 자의 임무거든요. 다시 내려와서 거짓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람 하나가 있죠. 쇠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묶여서 그 벽을 봐요. 벽을 보거든요. 벽을 보는데 보시면은 횃불에 비추어진 실물의 그림자를 보고 있죠. 그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실제성에서 거의 실제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뭡니까? 허상이죠. 모상이라고 이야기되는 실제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상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인데요. 기억하고 니은인데 여러분들 보충 자료에 보시면 플라톤의 이데아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제, 영원불변성, 보편성을 지닌 참된 실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세계의 이론이라고 말씀드렸고,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 세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구분되는 세계이고, 이데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은 이데아의 세계에 거주하는데, 이 이데아는 시공간에 의해 그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려면 김병찬은 사람이다. 홍길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요 명사 있지 않습니까? 이 보편명사. 요 명사가 예를 들어서 근대 경험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유명 이름만 있는 거고 그 사실상 이거 지시하는 실제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유명론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 명사는 이름뿐이고 그 명사가 지시하는 실제적인 존재자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플라톤은 이 명사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명사가 실제다라고 봐요. 이데아의 세계에 이데아의 형태로 존재하는 실제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는 현상세계 개별자잖아요.
김병찬하고 홍길동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본 성격은 가변성이에요.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끊임없이 변하는데 요거는 변화를 타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이데아는 영원불변하고 다음에 보편적이며 다음에 실제예요. 객관적인. 그러니까 개별자들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인데 얘도 실제죠.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얘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성의 차원에서 보면 얘가 참된 실제예요. 플라톤한테 실제성의 등급은 영원불변성, 보편성 이런 걸로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얘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건 낮은 실제성의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봤던 모상 있죠? 걔는 아예 실제성이 없어요. 걔는 허상일 뿐이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히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예요. 참된 실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현상세계의 존재자들의 존재 근원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뭐가 먼저 있다고요? 얘가 먼저 있는 겁니다. 얘가 먼저 있고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현상세계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뭐뭐인 것 자체 때문에 뭐뭐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얘가 원인이에요. 얘가 원인이에요.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자,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이요. 현상세계의 존재자들의 원형이며 본이에요. 자, 그리고 오직 지성에 의해 알려지는 참된 인식의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데아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개별자들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식이 안 돼요. 소위 말해 감각 경험에 의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성 있죠. 순수한 지성의 활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이데아다. 자, 다음에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가가 통치를 할 때 따라야 될 모범, 특히 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모범이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규범의 근원이요. 도덕적 행위를 산출하는 동기적 힘이 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데아 그 자체에 행위를 이끌어내는 동기적 힘이 이데아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 그 정도 교과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교과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갑시다. 자, 이제 이데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를 봅시다. 어떤 의미에서 플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혼 3분설과 사주독설. 플라톤 문제의 90%는 이 주제에서 나옵니다. 영혼 3분설과 사주독설. 그리고 이데아로는 서술형 시험 시기에는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험 치는 그 시험 유형기에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영혼 3분설. 사주독설. 자, 사주독이 뭐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혹은 올바름. 자, 봅시다. 다음 윤리사상 수업에 사용된 자료이다. 이 자료의 내용을 주장한 서양 윤리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시민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 제 교재에 그 글자체를 달리하면서 색깔을 달리하는 부분 있죠? 요거는 좀 주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숙지를 하시라고 강조를 해둔 겁니다. 자, 따라 한 가지 일에 개개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각자가 여럿 아닌 한 사람이 되도록 하고 또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자연적으로 여럿 아닌 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점은 즉 실상 이 나라가 정의로운 것이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함에 의해서였음은 확실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제시문은 당연히 국가 밑에 제가 문항 해설되어 있고 출처 같은 걸 좀 제시해 뒀거든요. 그러면 읽어보시는데 자, 요거는 지금 플라톤이 그 국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의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죠?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남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요 단락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기 성향에 따른 일을 열심히 하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부분입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자료의 내용을 주장한 서양윤리 사상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를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에게 관계되는 덕으로 본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맞아요. 전체의 덕이고. 격정과 기계를 욕구적인 부분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본다. 틀렸어요. 영혼 3분설에 따르면 욕구하는 부분하고 기계적인 부분은 구분됩니다. 자, 감정과 욕구를 제거한 이성적 삶을 정의로운 것으로 본다. 틀렸어요. 제거하면 안 됩니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성에 따라 규제하는 거죠. 자, 모든 시민은 덕의 함양을 통해 철인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틀렸습니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의 이데아를 본 소수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치자가 되고요. 정의를 그 자체로 수고스러우나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정의는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 때문에도 좋아요. 자, 지금 5가지의 선택지를 보았는데 선택지의 내용 안에 플라톤의 어떤 그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영혼 3분설과 사주덕설 그리고 철인치자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영혼 3분설을 볼 텐데 이것도 제가 좀 수정을 했거든요. 보충 자료를 보십시오. 자, 영혼 3분. 기능에 따라 영혼을 3부분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성적인 부분 혹은 헤아리는 부분. 자,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 욕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분은 기능에 따른 구분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기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 기능에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일, 작용이 있고 그리고 기능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 기능의 훌륭한 발휘와 관련되어 있는 탁월성, 그러니까 훌륭함, 여러분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적인 부분이 하는 일을 봅시다.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원 불변한 실제인 이데아에 대한 알을 직관하는 영혼의 최상의 부분.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파악하고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영혼의 최상의 부분이죠. 이게 이성적인 부분의 기능이요. 그와 관련된 일입니다. 뭘 한다고요? 이데아도 그러니까 추론적인 지식, 다음에 이데아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 그리고 도덕적 진리 파악하고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과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고 자, 이게 이성의 기능이요, 이성의 일이거든요. 아레테는 덕이란 기능 수행과 관련한 훌륭함이에요. 덕이란 기능 수행과 관련한 훌륭함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예요. 기능 수행과 관련한 훌륭함. 훌륭함 혹은 탁월성 이렇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기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발휘하고 있는 게 덕이에요.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훌륭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자, 그게 덕이에요. 그러면은 이성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일, 이게 고유한 일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거, 그 고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덕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자, 그러면은 기계적인 부분 봅시다. 자, 기계적인 부분은 여러분 의분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의분, 여러분들이 왜 의롭지 못한 사태를 보게 되면은 의분을 느끼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게 욕구하는 부분하고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욕구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구의 근본은 쾌락과 고통이잖아요. 그와 같은 욕망이 솟아나오는 곳이 욕구하는 부분이라면 기계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의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쁜 것을 볼 때 의분을 느끼는 영혼의 부분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실행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배척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이 기계적인 부분이에요. 이 일을 잘하면 이 부분에 덕이 있는 거예요. 자, 욕구하는 부분은 자신의 물질적인 복지 및 그것의 충족, 이렇게 되면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그 반대면은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충족과 관련된 자연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영혼의 부분이에요. 자, 요게 영혼의 그 세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사주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를 다시 돌아가서 22페이지. 자, 지혜의 덕을 볼게요. 자, 지혜는 어느 부분의 덕이에요? 이성적인 부분의 고유한 덕입니다. 이성적인 부분의 고유한 덕이에요. 다른 부분은 이 덕을 갖지를 못합니다. 자, 보시면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 파악하고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성의 힘. 무슨 말이에요? 아까 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능 수행과 관련한 훌륭한 탁월성이라고 그랬죠. 이성이 자신의 고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그럼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국가 영혼의 다른 부분인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영혼 전체를 위해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이성의 힘이고, 국가의 통치자 부류에게 요구되는 덕으로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정체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지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용기의 덕은 뭘까? 용기의 덕은 기계적인 부분의 고유한 덕입니다. 기계적인 부분의 고유한 덕이에요. 자, 어떤 일을 하는지 봅시다. 기계적인 부분의 덕인데 기계와 지혜가 결합하여 형성된 혼합된 덕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기계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자체는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의분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잘못 인도되게 되면 오히려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계적인 부분이 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보충자료에 가셔서. 보시면 그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실행하고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배척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자, 만약에 이 기능을 수행할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한 게 잘못되어 버리면 엉뚱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옳은 게 무엇이고 나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알미 동반되어야만, 그렇죠? 우리가 올바르게 의분을 느끼고 올바르게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올바른 알을 파악하는 기능은 기계적인 부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성적인 부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성이 다 올바른 이성은 아니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성만이 올바른 이성 아닙니까? 결국은 용기라는 것 있잖아요. 방금 보셨던 일을 잘하는 건데 참으로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부분이 지혜를 갖춘 이성에 의해 인도되어야 됩니다. 용기는 그래서 기계와 지혜가 혼합된 덕,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읽어볼게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 보존과 그런 능력, 요거는 그 우리 원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참된 알은 이성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 이성이 제공하는 알을 보존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 우리 용어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다음에 욕구하는 부분이에요. 이 중에서 때때로 빈번하게 대립하는 건 어디 부분일까요? 주로 얘하고 얘가 아주 빈번하게 대립합니다. 이성은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욕구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영혼 안에서 기계적인 부분이 하는 일, 그러니까 용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성이 알려주는 바를 보존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성에 반하는 욕구가 발생하였을 때 그걸 이성의 명령에 따라 규제, 절제시키는 게 용기의 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뭐 바른 소신의 보존, 뭐 이런 이야기가 이성의 명령을 보존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이성을 통해 파악한 도덕적 지식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이성이 요구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그다음에 국가의 여기 수호자한테 다 보조자로 바꾸세요. 보조자 부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국가의 세 부분 아시죠? 통치자 있고 다음에 통치자를 보조하여 국가의 치안이나 국방을 담당하는 보조자. 자, 에게 요구되는 덕으로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굳건하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혜와 혼합된 덕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자, 절제는 영혼의 특정 부위에 고유한 덕이 아니라 영혼 전체의 덕입니다. 영혼 전체의 덕인데 영혼의 한 부분에 속하는 덕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갖추어야 될 전체의 덕이요.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에게 있어서나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라고 국가편의 절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의 함의가 뭐냐? 함의가 뭐냐? 우리 개인의 영혼의 측면에서만 봅시다. 우리 개인의 영혼의 측면에서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은요. 가장 나은 게 뭐예요? 이성이죠? 가장 못한 게 뭐예요? 욕구죠. 물론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플라톤의 견해를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지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성이 지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여요? 강요를 받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합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절제를 갖추고 있는 영혼은 어떤 상태냐면 욕구나 기계가 이성의 올바른 명령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게 절제를 가지고 있는 정신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성 공부를 하라 그러고 욕망은 그 반대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나 굉장히 괴롭죠. 진정한 절제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이 괴롭지가 않아요. 왜? 합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구가 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억제가 강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절제에 있는 사람은 절제에 있는 삶 속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제라 그러면 일단은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절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자, 영혼의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하는 부분의 활동이 이성에 의해 파악된 최선의 삶에 대한 알에 따라 통제되고 조절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힘, 능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영혼의 부분들이 서로 간섭하여 영혼의 부분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덕이요. 자, 국가의 선에 대한 최상의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자들, 이제 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 통치를 하고 수호자, 보조자로 다 바꾸세요. 보조자와 생산자는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일을 훌륭히 수행할 때 형성되는 국가 전체의 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름 혹은 정의란 뭐냐? 자, 국가편에 대화편 국가에서 규정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정의가. 먼저 뭐예요? 성향에 따라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각자가 훌륭하게 하고 플러스 다른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이성과 기계와 욕구하는 부분은 전부 각자 나름의 기능, 고유한 기능과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능과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정의란 뭐냐면, 정의의 덕이란 뭐냐면, 지금 정의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일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다음에 기계가 이성이 하는 일을 하려 한다거나, 욕구가 기계가 하는 일을 하려 한다거나 이성이 기계가 하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능력, 힘이, 내적인 능력, 힘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영혼의 각 부분이 자신의 기능에 따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능에 따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각 부분이 자신의 고유한 덕을 실현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성은 지혜,
기계적인 부분은 용기, 얘는 고유한 덕이 없어요. 욕구하는 부분에는 고유한 덕이 없습니다. 얘는 대신에 전체 덕으로서 절제해야 되겠죠, 자기. 자, 근데 절제는 전체의 덕입니다, 여러분. 자,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왜?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이때 조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성이 통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그 통치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성이 통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합의, 동의함으로써 그 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루어 하나의 전체적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이루고 유지하는 영혼의 힘. 자, 한 국가 내에서 보면 국가 내의 사회적 부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조절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결속시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나라를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결합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주덕의 성격입니다. 자, 우리 그 철인치자사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누가 통치를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 철인이 통치해야 되죠? 그러면 철인이 왜 통치해야 됩니까? 왜 철인이 통치해야 됩니까? 철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철인은 뭘 본 사람이에요? 교육과정을 거쳐서? 철인은 이제 뭐 대학원 박사과정, 그 이후에 포닥, 그러니까 포스트닥 과정까지 다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걸 본 사람이에요. 이거 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를 봤다라는 말은 뭐예요? 개인과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개인의 선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참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됩니까? 그 알이 없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됩니까? 한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의 좋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도대체 국가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 통치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 구성원들 중에 그런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육 과정을 통해 이걸 본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소수겠죠. 소수겠죠. 자,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고요. 이런 사람만이 통치할 때 국가는 발전하고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이게 철인치자사상이에요. 여러분 그 오답 수정되어 있는데 오답 한번 수정해 볼까요? 격장과 기계를 욕구적인 문구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영혼 3분설 내용과 맞지 않죠? 어떻게 바꿔야 되죠? 격정과 기계를 욕구적인 부분과 구분되는 영혼의 한 부분으로 봐야 돼요. 자, 다음에 감정과 욕구를 제거한 이성적 삶을 정의로운 것으로 봅니까? 정의에 대한 규정이 틀렸죠?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 그랬어요? 이성에 의해 기계와 욕구가 적절히 통제, 규제되어야 되죠. 자, 이성에 의해 감정과 욕구가 적절하게 규제된 삶을 정의로운 것으로 보고 모든 시민은 덕의 함양을 통해 철인치자가 될 수가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객관식 문제의 문장이 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문장 가지고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틀린 문장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가 구성원이 있는데 보세요. 플라톤의 이론을 적용해 보자. 국가 구성원이 100명이야. 교육과정 100명, 이 100명이 전부 이제 교육을 받아. 100명이 전부 선의 이데아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아니 성향상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성향 100명이 전부 그렇게 태어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배제할 수 없잖아요. 게다가 문장 보시면 모든 시민은 덕의 함양. 근데 100명이 전부 덕을 함양해가지고 철인치자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문장에 좀 문제입니다. 이런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근데 플라톤의 국가편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알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플라톤의 국가편에 나오면 극소수입니다. 철학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성향을 타고난 애들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뭐 플라톤이 그 신화 같은 거 꺼내부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금의 속성을 타고난 애들, 뭐 은의 속성을 타고난 애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배움을 사랑하고 진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천성을 타고난 소수의 사람만이 철인치자가 됩니다. 자, 정의를 그 자체는 수것으로나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 본다.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국가편에 보시면은 국가 1권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지만 2권부터는 플라톤적 대화편이에요. 달리 말해서 1권의 이제 대화자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예요.
플라톤의 대화편의 모든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입니다. 딱 한 권 빼고, 딱 한 권 있습니다. 빼고,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지 않는 대화편 한 권 딱 있긴 한데, 자, 그거 빼고 전부 다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어떤 대화편은 진짜 소크라테스예요. 그런데 어떤 대화편은 사실상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플라톤인 거예요. 플라톤인데, 이 국가편은 중기대화편입니다. 중기대화편부터는 소크라테스지만 사실상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인데 그 국가편은 재밌어요. 국가편 1권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에요. 그런데 2권부터는 이제 소크라테스라기보다는 플라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데아로 막 나오고 그래요. 이데아 이야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플라톤이지. 플라톤인데, 자, 제자가 이 정의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 소크라테스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 다 빠지고 소크라테스 제자 2명하고 대화를 계속합니다. 대화를 폴레마르코스하고 다음에 글라우콘하고 이렇게 2명 하는데 글라우콘이 물어요. 선생님 자꾸 올바르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롭게 살자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글라우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건 진짜 인간에게 좋은 건 올바르지 않는 일하고도 들키지 않는 게 진짜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소크라테스한테 묻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고 들키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 기게스 반지 같은 게 나와요. 이거 끼면 투명인간 되는 반지 있잖아요. 원래 그 그리스인들의 그 전설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 죽여버리고 왕비를 부인으로 삼고 자기 뭐 죽을 때까지 이제 떵떵거리며 잘 산 그 농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봐라. 나쁜 일을 하고 들키지 않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물어요. 아니, 선생님이 정의, 뭐, 올바름 이런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올바른 그게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결과 때문에 좋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 때문에도 좋아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글라우콘은 플라톤의 형이에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결론적인 대답은 뭐냐면, 결론적인 대답도 아니에요. 논쟁을 거치지 않고 즉답을 합니다. 올바름은 혹은 정의는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 때문에도 좋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글이에요. 실제로 국가의 기본 주제가 정의란 무엇인가예요. 올바름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 주장 있죠. 올바름은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 때문에도 좋다는 이 주장이 있잖아요. 사실상 소크라테스가 그 국가편, 그러니까 플라톤의 그 국가편에서 쫙 전개했던 주장들은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결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 때문에도 좋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도 플라톤의 등론인데 4번 문제는 자, 소크라테스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등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에 관한 이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들의 주장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성 방법을 보세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괄호 안에 니언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써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그러면 읽어볼게요. 훌륭함은, 자, 이건 덕이에요. 덕을 훌륭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탁월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있게 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있게 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으며 마음씀으로 해서 있게 된다. 핵심 주장은 뭐예요? 자, 덕이란 후천적으로 함양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훌륭함은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을 설화와 논변으로 내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도 그리 믿고 있다. 지혜, 절제, 용기, 정의, 그리고 경건함은 모두 훌륭함의 부분들이다. 덕의 부분들이다. 덕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덕목들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들 중 4개는 서로 비슷하지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때 4개는 지혜, 절제, 정의, 경건함이에요. 요건 비슷하지만
용기는 이 네 개하고는 아주 다르다. 자, 이건 누구 주장일까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닙니다. 이건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에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이 있어요.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이 있는데 그 대화편인데 이게 배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소크라테스가 새벽 무렵쯤 되면 자고 있는데 소크라테스와 친분이 굉장히 많은 일종의 제자급쯤 되는 애 하나가 막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문을 막 쾅쾅쾅 두들겨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왜 그래 아침부터 막 그래요. 자, 동네에 가장 부잣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칼리아스 이 친구가 그 젊은이에요. 젊은인데 이 친구가 저기 이제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허랑방탕한 놈이에요. 이거 다 날립니다, 재산. 근데 이 집에 지금 프라타고라스가 와 있다는 거예요. 프라타고라스가 와 있는데 아테네에서 그 귀족들 자제들이 다 모인 거예요. 프라타고라스한테 배우려고. 다 모인 거예요. 그걸 자기도 지금 프라타고라스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가자는 거지. 가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한테 뭘 배우려고 가냐. 그 사람이 지금 덕을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덕을 좀 배우려고 갑니다.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진짜 그 사람이 덕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래서 칼리아스 집을 가요. 가가지고 소크라테스가 프라타고라스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 프라타고라스가 선배니까 덕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그렇게 선생님 보려고 여기 다 모였는데 그 덕을 가르친다는 진짜 덕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까? 하니까 지금 프라타고라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덕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그럼 덕이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길래 가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니고 프라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프라타고라스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고요. 자, 아마 요것만 봐가지고는 기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인지는 알기 힘들 겁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교육이라는 이때 일부 사람들은 소피스트를 말합니다. 들이 선전하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눈에 시력을 넣어주듯 지식이 없는 영혼에 지식을 넣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과 교육론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피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화론자들이에요. 사회화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성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규범들을 아직 영혼 안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 있잖아요. 태어난 애들한테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집어넣어 주는 걸로 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생성의 세계에서 실제의 세계로 전환해야 된다. 이건 뭐 플라토 원문 그 자체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국가편에 요 첫 번째 문장은 상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 플라톤의 교육론에서 잘 아시죠? 동굴의 비유에서 죄수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쪽 흙상만 보고 있잖아요. 교육이란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선생님이 무슨 지식이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전환. 여기만 바라보고 있던 애들의 영혼을 동굴 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쇠사슬을 끊어주고 이렇게 동굴 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세계로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영혼을 전환시켜 스스로 진리를 찾게 만들어주는 것. 물론 우리 정신 안에 진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은 상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입니다. 자, 기계적인 덕인 뭡니까? 이제 아시겠죠? 기계적인 부분에 고유한 덕이 뭐예요? 용기죠. 그러면 이제 기억은 용기라는 걸 아시겠죠? 용기는 니언에 대해 올바른 의견을 보존하는 것이다. 자, 국가편에 규정적인 정의가 나온다고 했죠. 뭐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참된 소신의 보존,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는 옷의 광채가 아무리 세탁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거는 요 내용 보니까 그 국가편의 원문을 살짝 가공했어요. 그러니까 원문 그 자체를 실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 기억은 뭐 용기, 니언은요 용기에 대한 정의,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뭐 올바른 의견을 보존, 그러니까 참된 소신의 보존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용기에 대한 적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주독 중에 용기에 대하여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나의 윤리적 입장에서 가의 윤리적 입장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논변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어떤 기출문제도 여러분들 자신의 논변을 쓰라는 이야기를 하는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가 프라타고라스의 주장이라 그랬죠. 프라타고라스 편이라는 대화편에 프라타고라스의 지금 가에 실려 있는 이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는 소크라테스의 논변이 나와요. 논변이 나와요. 그 논변을 쓰라는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써. 그리고 조건을 줬잖아요. 나의 윤리적 입장,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입장에서 가의 윤리적 입장. 자, 그러면은 가에 어떤 윤리적 입장이 나와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가에 어떤 윤리적 입장이 나와 있냐 보시면 그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문장. 훌륭함은 선천적으로 있게 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있게 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으며 마음스물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훌륭함은 가르쳐질 수 있다는 것을 서로와 논변으로 내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최종적인 입장도 덕은 가르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모순이 없어요. 이거를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 지혜, 질적, 용기, 정의, 그리고 경건함은 모두 훌륭함의 부분들이다. 이것들 중 넷은 서로 상당하지만 용기는 이것들과 아주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덕에 대한 프라타고라스의 윤리학적 입장이 나와 있잖아요. 덕에 대한 프라타고라스의 윤리학적 입장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죠? 보세요. 지혜, 절제, 다음에 뭡니까? 정의, 경건, 요 네 가지 덕 있잖아요. 얘들은 유사한데 얘는 얘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주장에 모순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주장을 소크라테스의 주장,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론 공부가 되어 있으면 이 주장과 완전히 대별되는 소크라테스의 덕에 대한 입장을 아실 거예요. 뭐죠? 이 주장과 딱 대별되는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있어요. 뭐죠? 덕의 단일성이에요. 덕의 단일성. 자, 이렇게 되면 이 주장은 뭐예요? 덕이 적어도 이 주장만 봤을 때는 종류에 있어서 두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쪽 부류가 있고 이쪽 부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주장해요? 덕은 개별적인 모든 덕목, 그러니까 개별적인 덕목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종류에 있어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 그러면 요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덕의 단일성 이유가 있죠. 왜 종류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은 뭐예요? 지식이니까. 아레테는 에피스테입니다. 이게 프라타고라스 편에 나와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예시답안 살짝 수정을 했거든요. 25쪽. 자, 그 예시답안 그 보충 자료 한번 보세요. 프라타고라스 편에서 어떤 식으로 이 프라타고라스의 주장을 논박하는지 그 논박 내용 상당히 길긴 하지만 그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혜, 절제, 정의가 서로 상당히 비슷한 이유는 그것들의 공통 본질이 지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기가 이것들과 아주 다르다면 그것의 본질은 보세요. 지식의 반대가 뭐예요? 무지죠, 무지. 무지가 된다. 그렇다면 용기는 훌륭함의 부분일 수가 없다. 훌륭함의 부분일 수가 없다. 즉, 용기를 훌륭함의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혜, 절제, 정의와 아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 이건 모순이다 라는 말이에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덕일치설 있죠? 자,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 다 아실 거예요. 자, 덕의 본질이 뭐라고요?
지식이에요. 지식. 덕의 본질은 지식입니다. 용기든 자 그러면 용기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참된 이게 용기예요. 비겁은 뭘까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무지가 비겁이 되는 거예요. 절제는 뭘까요?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해야 될까? 참으로 고통스러워야 해야 될 것에 대한 참된 알미 절제예요. 그것에 대한 무지가 무절제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에요. 모든 개별적 덕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지혜에 의해 올바르게 이용된 것들이거든요. 지식에 의해. 하기 때문에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은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자, 금으로 만든 조각상이 있단 말이에요. 금으로 만든 조각상, 소크라테스의 비유, 그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오는 비유 그대로 합시다. 얼굴 조각상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예요. 여기에 보면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잖아요. 요게 개별적인 덕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인 덕은 그 각각에 보면 다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금에 다 속하는 거 아닙니까? 금에 그 금이 상징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 그렇기 때문에 덕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덕의 단일성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덕의 단일성 보시면 소크라테스는 모든 덕은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각각 독특한 성격을 지닌 개별적 덕들의 공통 본질은 지식이다 라는 관점에서 나온 거고, 그에 의하면 덕들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최선의 인간의 삶의 영위와 관련된 참된 이성 지식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하나이다. 즉 모든 개별적 덕들은 지식의 개별적 표현에,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 겁니다. 자, 동일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원문이에요.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원문인데, 부끄러운 것들과 나쁜 것들로 자신만만해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알지 못함과 무지로 말미암아서인가요? 하니까 프로타고라스가 예, 맞아, 그렇다. 비겁한 자들인 걸로 드러나는 것은 무서워할 것들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가 아닙니까? 자, 비겁한 애들은 참으로 두려워할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지금 비겁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뭐라 그래요? 속아 넘어가죠? 예, 라고 그래버려요. 물론이요.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서워할 것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무지가 비겁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겁함에 반대되는 게 용기겠죠. 라고 하니까 이 프로타고라스 아저씨 점점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서워할 것과 무서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지혜가 용기고, 이는 이것들에 대한 무지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게 덕의 단일성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것도 본질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이 지금 이거 아까 위에 요 5가지 덕이 전부 덕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다르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본질이 같은데 모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딴 거 아닙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거 플라톤의 이론 중에 소크라테스의 덕론 중에 덕의 단일성 주장입니다. 덕의 단일성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지덕일치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나머지 봅시다.